국내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많은 24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선 모레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실내외에서 모두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해선 안 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1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서울구치소 출소자도 1명 확진되면서 접촉했던 85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보고됐던 변이된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에 비해서 전염성이 최대 70% 더 강한 걸로 나타나면서 주변국들은 영국발 교통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와 그 가족 등 최소 27명이 2018년 선거 승리 직후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 7곳에 대거 채용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룸에선 성남시의 특혜 채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900억 원대 자산가 전복민 의원이 연매출 100만 원짜리 기업을 아버지의 힘으로 2, 3년 만에 급성장시킨 과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기업을 그만뒀지만 전 의원의 퇴직금은 21억 원이 넘습니다. 편법증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유산을 친부와 오빠 6, 친모 4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하고 연락이 없던 친모보다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도를 더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10년째 중단되면서 단지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곳이 전국에 300군데 넘게 있습니다. 그 실태를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하루 사이에 2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많고 일주일을 놓고 보면 계속 두 자릿수입니다. 확진자는 엿새 만에 1,000명 아래지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은 늘었습니다. 어디에서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더 많아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1,000명에서 한 1,200명 사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도 늦었다고 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과 주요 여행지에 대한 이른바 핀셋 방역입니다. 결국 정부보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실내와 실외에서 모두 5명이 넘는 개인적인 모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모임이 많은 성탄절과 연말, 그리고 새해. 올해도 예년처럼 했다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배경입니다.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잠시 멀어질 때입니다. 우선 실내외 구분 없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5명 이상 모이는 건 대부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지 기간 내에 5명 이상 모이는 식사 예약을 했다면 취소하란 겁니다. 집에서 모인다 해도 집들이, 돌잔치, 회가변 같은 가족 행사를 5명 이상 모여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인 가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가족 간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대로입니다. 예배 역시 비대면 원칙, 다만 현장 인원 20명 이내 허용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만 교인들끼리 5명 이상 모여 공부나 친교 활동하는 건 이번 조치에 따라 안 됩니다. 이번 조치 안 지키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이에 드는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가 집안 행사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원 쪼개기 같은 꼼수로 행사를 열면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 내 불가피한 업무일 때는 허용된다는 조건도 해석하기 나름이란 지적입니다. 결국 단속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정부가 내일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만 주로 위험시설이나 관광지에 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3단계 바로 아래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마이너스 알파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추가 발표를 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렇게 단계만 쪼개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사이의 대책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3단계로 통째로 이동하기보단 분야별 지침을 다르게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며 최종 조율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또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사실상 3-알파 단계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이미 3단계로 갔을 때를 가정해 언급되어 온 조치들 중에선 식당 영업을 포장 판매로만 제한하고 대형마트도 생필품만 팔게 하는 방안이 이 변형 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정부가 계속 새 대책을 고심하는 배경엔 현재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자꾸 단계를 쪼갤 게 아니라고 충고합니다. 굵고 짧은 거리두기가 코로나 불황의 장기화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에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계속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또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하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JTBC 박민규입니다. 지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확진자의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7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확진자가 나오면 통째로 격리되고 그 사이 그 안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아 특히 위험하지만 병상이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람이 13명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5명인데 3명 빼고는 모두 요양병원에 있다가 숨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요양병원입니다. 11일부터 나온 확진자는 모두 146명이나 됩니다. 이 중 13명은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의료진도 함께 집단 격리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해요, 많이. 뭐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랄지 응급치료랄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거기. 확진된 의료진이 다른 확진자를 돌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 동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확진자는 모두 25명입니다. 이 중 22명이 요양병원 등에 있다 병상이 없어 숨졌습니다.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으시더라도 그 해당 병상에서 최대한의 그러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사망을 방지하는 데 이제 중요하죠. 요양병원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구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를 했지만 확진자는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4명입니다.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나와 격리 중인 서초구의 병원에서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제 검사 주기를 당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줄입니다. 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코로나가 파고드는 곳으로는 세상과 따로 떨어져 있는 구치소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된 구치소의 감염은 여러 사람이 모여드는 법원이나 검찰청까지 위협할 수가 있는데요. 2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를 가보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동부구치소 오늘 추가 확진이 나왔습니까? 네, 전수조사 결과 때는 음성이었던 직원 1명이 재검사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내일 모레 다시 동부구치소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204명에다가 이 직원의 가족 확진자 등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17명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출소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어제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감됐던 사람인데 접촉한 수용자 50명과 직원 35명을 검사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소한 확진자는 수용 기간 동안 발열 증세는 없었고 또 독거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동부구치소처럼 전수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또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걱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40여 명이 서울 동부지법,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정에 나왔던 걸로 확인돼서 법원도 비상입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하란 건데요. 다만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신문은 내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서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자제하고 또 재소자 등 소환 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만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방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해외 선교를 떠나려던 선교사 2명이 검사를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교회 신도들까지 모두 28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충북 괴산의 한 병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환자를 음성이 나왔다면서 퇴원시켰는데 이게 집단 감염을 불렀습니다. 결국 이 병원 저 병원에서 80명 가까이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방역차가 교회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방역업체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독 왔어요. 아파트 주민 대표님이 신청하신 거죠. 대구 한 교회에서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 소속 선교사 2명이 해외로 선교 활동을 나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부터 120여 명의 신도 명단을 받아 검사해보니 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되도록이면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했지만 잘 지키지 않았던 걸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80명 내지 100명 그 사이라. 자제하라 뭐 하나 갈 때는 좀 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이 교회를 비롯해 대구에선 최근 열흘 동안 교회 4곳과 관련한 확진자가 144명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선별진료소 3곳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북 괴산에선 코로나19 진단서를 거짓으로 썼다가 연쇄 집단 감염을 불렀습니다. 괴산 성모병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코로나19 검사지에 가짜로 음성을 적어 환자 2명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확진자가 됐고 이들 중 1명이 옮겨간 병원에서 확진자 47명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있던 괴산 성모병원에서도 31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관례가 2시는 퇴원을 시킨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음성일 거죠. 그냥. 괴산군은 이 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처음 보고됐던 변이된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지만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주변국들은 일단 영국발 교통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영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영국에서 로마로 들어온 남성으로 현재 격리 중이라고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주변국으로 퍼졌습니다. 최소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덴마크, 네덜란드와 호주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전염성입니다. It may be up to 70% more transmissible than the old variant, the original version of the disease. 실제로 영국에선 지난 9월 코로나19 변이가 처음 보고되면서 8월 대비 지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배나 급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곳에 대해선 기존에 없었던 4단계 봉쇄 조치를 새로 만들어 대응했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외출을 모두 금한 겁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영국을 떠나고 C'est facile, on a pris les 2 derniers tickets aujourd'hui. On avait des tickets respectivement lundi et mardi.
Au vu de la situation et des actualités, on n'a pas voulu prendre de risques et on a été les derniers à le faire. Donc j'imagine qu'il y a plein de Français qui sont dans le même cas que nous, quoi. 주변국들은 급히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영국에서 발견된 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런던에선 환자의 3분의 2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지난 9월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런던 전체 감염자의 3분의 2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빠른 겁니다. 세포 침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방도 기존 백신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Up to now, I don't think there has been a single variant that would be resistant to the vaccine. This particular variant in the UK, I think is very unlikely to have escaped. 다만 BBC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비상 상황에서 확산세가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인 거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약 6개 유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 S그룹을 시작으로요, 이태원의 GH그룹 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바이러스 변이는 GR형의 변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운영하는 유전자 정보공유기구 지사이드가 밝힌 내용입니다. GR형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이후에 유행했던 유형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변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보도처럼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 이상 강하고요. 네. 상당히 빠른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감염, 전파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0.4명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다행히 현재 개발 중인 백신들은 그 효과가 아직 유효하다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백신을 무력화시킬 만한 변이는 없다는 게 미국 그리고 유럽 당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심하긴 이른데요. 일부 전문가는 변종, 그러니까 아예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특징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선 유전자 염기 서열 23개가 바뀌었고요. 이 가운데 17개는 바이러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바뀌면서 상당히 강한 독성으로 치명률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유럽 곳곳에서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뭐 중단하는 등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인 거죠? 네, 아직입니다. 정부는 2주 자가 격리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그런 입장인데요. 국내에서 아직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정부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번졌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같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뭐 병상 문제나 백신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추적한 내용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은 시장이 당선된 뒤에 이 한 장의 사진에서만 모두 14명이 성남시에 채용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함해 성남시나 산하기관에 채용된 사람은 캠프 관계자와 그 가족을 더하면 모두 27명입니다. 국장급부터 청원경찰 그리고 도서관 직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성남시는 임면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개 채용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2달 앞둔 2018년 4월 영상입니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모두 25명입니다. JTBC는 이들이 선거 승리 뒤에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은 후보 바로 뒤에 앉은 남성, 성남 장애인 체육회에 채용됐습니다. 이 사람 왼쪽에 앉은 다른 남성은 시청, 후보 왼쪽에 있는 여성의 딸은 성남 서현도서관 직원이 됐습니다. 영상 속 25명 가운데 14명이 시청과 산하기관에 뽑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캠프 회식 자리입니다. 은 후보 바로 오른쪽 여성은 서현도서관에 채용됐고 왼쪽 여성도 자원봉사센터에 취업합니다. 은 후보 오른쪽 두 번째 남성은 시청에 채용됐습니다. 구석에서 잔을 들고 있는 두 여성도 서현도서관 직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에 채용된 캠프 출신은 25명, 그들의 가족과 지인을 더하면 모두 27명입니다. 시장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정무직이 아닌 공채를 거쳐야 하는 공무직에 채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법규대로 공정하게 채용했다며 후보가 캠프 출신 모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상황은 좀 다릅니다.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얘기하는 이 남성. 은 후보가 방문하는 곳마다 함께 서 있습니다. 역시 성남시 산하기관에 채용됐습니다. 은 후보와 청와대 견학을 하고 함께 다정하게 서 있는 남녀도 모두 성남시청에서 근무합니다. 후보 피켓을 들고 있는 여성은 도서관에 채용됐습니다. JTBC는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캠프 출신으로 특혜 채용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를 만났습니다. 올 초까지 은 시장과 일하다 퇴직한 이모 전 비서관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성남시에 채용된 캠프 출신과 인사 책임자 등 39명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은 시장에게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좀 묵살하셨죠. 그리고 방관하셨습니다. 아셨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예, 좀 이제 불쾌하셨다고만 듣고. 그러면서 은 시장에게 보고했던 텔레그램 대화도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의 주장대로 캠프 출신을 내정해놓고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내정자를 설정해두고 다른 절차나 형식은 이걸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렸다면 그것은 채용 절차법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고 위계에 의한 채용 절차에 대한 업무 위반 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시청 측은 이들의 임면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공채에까지 캠프 출신을 광범위하게 채용한 건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역관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채용 과정의 일부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채용 절차와 당시 면접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런 미심쩍은 채용이 가장 뚜렷한 곳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합격자 15명 가운데 7명이 선거 캠프와 관련된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성남시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경쟁률을 보면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1이 넘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채용 공고입니다.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15명을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1차 서류 합격자만 3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15명 중 5명이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은 캠프 주요 인사의 가족과 지인입니다. 취재진은 7명 모두에게 채용 과정에 캠프 이력이 영향을 줬는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안 한 적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확인 좀 드리려고요. 됐거든요. 당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를 추려냈을까? 열심히 잘하고 자격증만 따고 그 사람 사회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답변 태도, 가장 중요한 게 자세죠, 자세.
얘가 좀 뭐 안다고 그것도 막 대답하고 그런 거 그건 마이너스죠. 태도와 자세를 봤다는 답변.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 뽑았는데 채점 기준이나 점수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정중하거나 공손하나 그런 게 보겠죠. 사람 보는 건 비슷비슷하잖아요. 면접위원들 누구신지는 힘들게 그분도 선정을 제가 했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다른 인사 실무자, 아예 취재진을 외면합니다. 뭔가 부장님, 동영님. 당시 공채 지원 조건은 단 한 가지, 주말이나 휴일 근무 가능자였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채용 결과에 대해 전문성, 경력, 능력 등에 따라 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격자 7명 중 A씨의 이력서를 확인해봤습니다. A씨는 영상 관련 학과를 전공했고 미디어 업계에서만 일해왔습니다. 사서 관련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경력은 없고 전문성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취재진은 캠프 주요 인사가 내부 고발자 이모 비서관에게 A씨 취업을 요청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래가 이력서 맞잖아. 사서 거기다 왜 들고 가냐. 녹취에는 다른 합격자 B씨와 C씨의 채용 청탁 정황도 들어있었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보내줄게. 그거하고 두 개가 일단 보내줄게. 제가 공직 신분이라 통화를 하는 건 제가 좀 그렇고 부장님이 통화를 해주십시오. 통화했어. 통화했지? 이력서 준비하라고. 이전 비서관은 캠프 주요 인사가 이들 7명 채용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서현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그 캠프에서 회계 그 보조를 했던 그 이력서를 다시 저에게 줬는데. JTBC 박창규입니다. 도서관을 비롯해 선거 캠프 출신들이 취업한 기관은 모두 6곳입니다. 국장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은시장 캠프와 인수위에서 적극 활동한 이모 씨. 성남 장애인 체육회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실력으로 체육회에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접은 이제 최종 3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선생님 같은 분이 꼭 채용해야 된다고 면접 끝나고 얘기하고.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인수위 활동이 채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은시장 캠프에서 회계팀 팀장과 팀원이었던 유모 씨와 이모 씨. 두 사람은 은시장 취임 이후 성남 자원봉사센터에 채용됐습니다. 유 씨는 사무국장, 이 씨는 무기계약직 팀원이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이력서 내용이 가짜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퇴직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채용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는 활동하셨나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 관두시게 된 거는 이제 그 경력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있는데 회계팀원으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시면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그렇게 써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캠프 출신 장모 씨는 성남문화재단에 뽑혔습니다. 저도 관계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서 정책 절차로 이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 박모 씨는 성남시청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저는 성남시 거기 공모지 준비 계속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장 씨와 박 씨는 은시장 재판에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와서 응원. 네, 저희 집 근처예요. 법원하고. 집에서도 보이니까 가서 그냥 힘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자. 은시장 사진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정모 씨는 성남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가 차에 관련된 일을 한 20여 년간 했어요. 뭐 보험, 정비, 뭐 딜러 이런 것들을 해서. 정무직이 아닌 공채를 거쳐야 하는 공무직에 20여 명의 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취업한 건 이례적입니다. 그 지방자치의 그런 그 의미나 정신으로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좀 과한 거죠. 의회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견제를 받고 이슈화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공무직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 계급이라도 좀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하게 같은 노동자라서 옆에서 보면 자괴감이 좀. 성남시청 관계자는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청소부까지 다 맡습니다. 그리고 지명합니다. 거기는 그 나라들은. 왜냐하면 정보들이 셀 수 있으니까. 취재진은 은 시장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성남시의 답변 외에는 은 시장의 직접 인터뷰 요청은 거절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시장님은 저희랑은 보시기는 힘드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닙니다. 해외 연수가 나가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성남시의 부정 채용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과 짧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인 이모 씨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인이 캠프 출신 채용 당사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저 시장과 지역 정가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비선 실세와의 연결고리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계속해 부정 채용하는 걸 직접 다 목격했고 공개 채용한다고 공지했지만 사실상 캠프 출신 사람들을 사전 내정했었습니다. 모집 분야의 자격과 능력이 안 되면 요건을 내정계에 맞게끔 바꾸기도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쳤고 또 제가 그런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시장한테도 문제 얘기를 계속했지만 오히려 직접 개입하고 방관하는 걸 보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깨져 권익위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옆에서 직접 듣고 혹은 보신 사례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재직 당시에 비서실에서 매일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현재 채용되어 근무 중인 A 직원에 대한 사전 내정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그 인원이 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 차 한 잔을 마신 뒤 직원들한테 내가 곧 시에 들어온다 공공연히 얘기도 했으며 실제 채용됐습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시장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A 직원은 공무원들에게 난 들어오기 싫었는데 시장이 하도 부탁해 들어왔다. 나는 은 시장이 보낸 암행언사라며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앞서 은수미 시장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시장이 항상 말하던 게 내가 좋아서 뽑은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부 청탁받아 채용된 것입니다. 이건 시장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 부정에 동조한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은수미 시장이나 시청 쪽의 해명 또 반론이 있으면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이모 전 비서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의 편법 증여와 이해충돌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계기로 뉴스룸은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어떻게 부를 쌓았고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의원의 힘을 활용한 건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전봉민 의원입니다. 신고한 재산만 900억 원대인 전 의원이 어떻게 재산을 늘려왔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연매출이 100만 원이던 회사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2, 3년 만에 수천억 원대의 사업을 다루며 급성장한 과정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1년 11월 전봉민 의원은 동생들과 이진주택이란 회사를 만듭니다. 당시 관보엔 회사 연간 매출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업의 연 매출이 최저임금 한 달치도 안 된 겁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수준입니다. 그런데 3년도 안 돼 이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연 매출이 거의 없던 회사의 2013년 총 분양 예정 수익금이 1,300억 원으로 나옵니다. 45억 원 현금 배당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총 분양 예정 수익금 규모가 약 4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비밀은 아버지의 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광수 씨가 대표인 이진종합건설의 사업을 전봉민 의원 회사가 도맡은 결과입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이진종합건설은 이진주택에 2,300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아들 빚 보증을 서준 겁니다. 신생기업이 누리기 어려운 혜택들입니다. 이 역시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 의원은 이진주택처럼 아버지 회사로부터 많은 일감을 받아 성장한 동수토건이란 회사도 형제들과 함께 보유 중입니다. 전 의원이 보유한 두 회사 주식 가치만 약 858억 원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수천억대 공사를 2개, 3개 할 수 있다는 게 절대 이제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야죠. 삼형제에게 거대한 이제 부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제 부를 몰아줬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꼼수를 통해 자식들에게 부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취재팀은 전봉민 의원과 전광수 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전복민 의원은 부산시의회의 3선 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 기간은 기업 대표로서 재산을 늘려가던 시기와 겹칩니다. 기업에선 1년에 5억 원을 받고 시의원으로선 6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기업 대표를 그만뒀지만 기업이 전 의원에게 줄 퇴직금은 21억 원이 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전복민 의원은 2008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근무하다 정계에 입문한 겁니다. 그리고 내리 3선을 합니다. 전 의원은 시의원인 동시에 건설업자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 이진주택 등을 설립해 아버지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누리던 때에도 줄곧 시의원 신분이었던 겁니다. JTBC는 부산시의회에 겸직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2017년 시의원 시절 아버지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며 연봉 5억 원을 받았다고 신고돼 있었습니다. 시의원으로 월정 수당을 비롯해 약 5,700만 원을 받으면서도 건설사 임원을 겸직했던 겁니다. 겸직은 신고 개념이지 허가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대부분은 다 그냥 겸직 신고하면 그거를 그냥 저희는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무보수로 일하던 시절의 산물이었는데 급여를 받는데도 허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8년엔 부산시의회 부의장까지 올랐습니다. 올 4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야 모든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3선까지 했고 또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라면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건설사 임원을 겸직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 의원의 재산 축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 의원 퇴직금으로 약 21억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곧 전 의원에게 지급됩니다. 전문가들은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거액의 급여, 배당금, 퇴직금 형태로 부를 대물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편법적인 증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대표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에게 편법 증여 의혹 관련 보도 무마를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제안해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조폭 영화 같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국회 국정감사에선 전 의원 관련 기업들이 시행 중인 부산의 한 주상복합 건물 규제 완화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 측은 해명문을 준비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내일은 아버지가 소유한 기업이 아들인 전복민 의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후에도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를 계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 소식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확진자들이 354명입니다. 정부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민간 병원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A씨는 지난 13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남양주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과 관련됐습니다. 고혈압이 좀 있고 당뇨가 좀 있으시고 약간 치매가 있으신 거라 사실 잘못되면 이제 좀 심각하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했죠. 사흘, 나흘이 지나도 병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쯤 되니까 그때까지 병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기약 없이 되는 건가 하는 이제 걱정도 했죠. 그 사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확진 일주일째인 어제 병상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354명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수도권에 단 4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3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닷새가 한 1,000명대가 계속 됐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부터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은 중환자들이 계속 나오겠죠. 정부가 300개가 넘는 중환자 병상을 올해 안에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담병원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체육관 등을 중환자 병상으로 쓰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백신을 맞은 간호사가 갑자기 기절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미국 간호사가 잠시 쓰러진 건데요. 미 보건당국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미국에선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워싱턴 연결하죠. 김필규 특파원, 지금 병원 앞인 것 같은데 이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곳이기도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식품의약국 FDA에 이어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승인까지 받으면서 주말 동안 전국으로 모더나 백신이 일제히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도착하는 대로 각 병원별로 이번 주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 영하 70도 초저온으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 장비가 필요 없고요. 또 일반 백신과 관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이 아니라 시골 병원까지 구석구석 보낼 수 있을 걸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백신을 맞고 쓰러진 간호사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 미국 테네시주의 간호사 티퍼니 도버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직후에 어지럽다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TV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몇 분 뒤에 일어난 도버는 원래 신경계 과민 반응이 있어서 작은 통증에도 쉽게 기절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도 그랬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 기절은 백신 접종 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27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6명이고 모두 정상 범위의 반응이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Please know this means the system is working. We are recognizing and catching these very, very rare side effects. 네, 그러니까 보급되는 백신 물량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의료진과 요양원 말고도 이제 접종이 되겠군요. 예, CDC에서는 다음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내놨습니다. 이 교사와 식료품점 직원 등 필수 업종의 최전선 노동자와 75세 이상 노인인데 이 필수 업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또 논란입니다. 일단 육류 가공 공장, 대중교통 종사자 등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이들이 포함됐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기업들도 필수 업종에 들어가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복지부는 다음 달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3번째로 승인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6월까지는 원하는 이들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동 일부 국가를 빼고는 싱가포르가 올해 안에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하는 나라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식 방역을 배우자고 했던 싱가포르는 백신 확보는 어떻게 앞설 수 있었을까요? 이한길 기자입니다. We will need everyone's cooperation to install and use them, like what the South Koreans have done. 8월 들어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 우리 돈 8,200억 원을 먼저 투입한 겁니다. More than 200 vaccine candidates were being developed, and not all would succeed. 가능성 높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물론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중국 시노팜까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덕분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화이자 백신을 손에 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싱가포르 특유의 발달된 물류 체인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확진자는 하루 10명 내외, 다음 주부터는 집합 금지 인원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백신은 안전성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또다시 국내 기술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여권의 기류에는 이른바 K-방역의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정부의 백신 정책은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에 속도보단 안전이란 논리로 맞받아친 겁니다. 접종이 이미 시작된 미국과 영국을 언급하면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방역당국은 그렇지만 예상 범위 내 부작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미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를 했고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별도로 계약한 1,000만 명분을 포함해 2천만 명분을 빼곤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K방역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외신 보도도 인용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국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한 말이어서 해외 백신 확보보다는 역시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강조됐습니다.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백신 확보를 두고 평가가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는 앞으로 그 해법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법 체크, 이슈 체커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백신을 이렇게 빨리 확보했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백신을 이 장바구니에 담아는 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빼놓고는 구매 결정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초기에 여러 백신을 구매한 거고요. 특히 한 곳만 계약하지 않은 것도 우리랑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즉 어느 백신이 성공할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 보험을 또 들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여러 곳에 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백신 확보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미리 돈을 내고 선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안전성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나중에 구매한 이 백신을 못 쓸 수도 있고요. 여러 리스크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하지만 인구의 5배가 넘는 백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구매를 두려워했던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겁니다. 네,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이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거 신종플루 때 백신을 선구매했다가 공무원이 나중에 이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나중에 검찰 조사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오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요. 뭘 해야 합니까? 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여러 제약사들을 컨택해서 계속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백신이 정답이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화이자 등 여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변이된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민간 전문가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사례 잠시 들어보시죠. The government has accepted these recommendations. I have personal confidence in our experts. 네, 우리도 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듣곤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활용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부문 대표를 지낸 민간 전문가를 백악관 직속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이 백신 선구매 후에 문책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고쳐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성 당연히 중요하죠. 다만 백신을 우선 확보해 놓고 안전성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당장은 백신 물량 확보에 방점을 두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체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두 개의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고 다른 하나는 사기범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입니다. 한눈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매장을 찾지 않고 개인 간 거래가 많다는 걸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JTBC가 현재까지 1,200명이 피해를 본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35만 원짜리를 사려다가 1,500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세상이 좀 흉흉하니 안전거래로 결제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 안전결제 링크를 줬어요. 태블릿 PC가 필요했던 A씨. 지난 6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8사람과 연락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평소 쓰던 안전결제 사이트와 똑같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결제 링크가 이제 나이스페이라고 제가 평소에 자주 쓰던 그런 사이트여서 이제 저는 큰 의심 없이 35만 원을 입금했는데 수수료를 넣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다시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전자상 그 거래법상 이게 뭐 환불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정도까지 돼야 이제 나머지 금액들이 다 환불이 가능하다.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1시간 사이 이렇게 보낸 돈이 1,500만 원입니다.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판매자가 사용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로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들은 1,200명이 넘습니다. 피해 시기 등을 볼 때 지난 1년간 이어진 사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사기범들은 친절하게 결제를 요구하다가 돌변하기도 합니다. 얻어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찾아가서 폭행을 한다거나 조건 만남 사이트에 신상을 올리겠다는 식입니다. 피해자들은 협박이 이어지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대학생 B씨가 인터넷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사기 신고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자 집 주소도 아는데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피해자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조건 만남 사이트에 걸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겐 돈을 돌려주겠다며 몸 사진을 요구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냐며 사진 안 보여주면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협박이 말로 끝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하며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저의 신상을 다 아는 거죠. 집 주소,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부서도 봤으니까 얼굴까지 아는 거죠. 경찰의 말에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경찰에 해도 그냥 하기로 듣고 흘리세요. 뭐 성희롱도 했다, 협박도 한다, 장기 매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걔네가 말만 그렇게 하지 직접 지금까지 집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도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기들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법원은 구 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보다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비율은 6대 4였습니다. 구하라 씨 측 변호인은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그리고 유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등장했고 유산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 씨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구 씨 친오빠는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그리고 제가 11살 때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구 씨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구 씨 아버지와 오빠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 6대, 친모 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아왔던 법원 판단이 달라진 겁니다. 친모가 구 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 씨 친오빠 측은 현재 민법 체계상 진일보한 판단이라면서도 구하라법 통과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돼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뼈대만 세워진 건물들. 건물 외벽에 달린 건축 자재들이 떨어질까 봐 위험해 보입니다. 모두 10년째 공사 중인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짓다 만 건물이 전국에 300곳 넘게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으로 주민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현장의 모습을 밀착카메라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도심의 한 주택가입니다. 거리 끝에 건물 6동이 보입니다. 22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천장이 뚫려 있고 짓다만 건물 주변에 녹슨 철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실 앞입니다. 덩쿨이 우거졌는데요.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안은 쓰레기들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창문에는 천안 최초의 태양광 아파트를 시작한다 이런 홍보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바닥을 좀 보시면요. 신문의 날짜가 2010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시행사의 자금 문제로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짓다만 건물에선 4번이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노숙인이나 불량 학생들이 이 아파트를 자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저 뒤로는 담장 있어. 그렇게 거의 많이 들어왔어. 애들이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 이런 애들 막 나보고 할아버지 여기 들어가서 잠 좀 잔다 그래 여름에.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고 바닥엔 술병이 보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가 깨졌고 번호판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뒤 폐허 같습니다. 주민들은 흉물이 된 아파트를 완공하든 철거하든 빨리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보기도 흉물스럽고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음 되나 그냥 씩 가서 집어내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시신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천안시는 건설 중인 단지 전체에 철판을 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나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팔아서 세무를 변제해라 그런 소송인데 끝났어요. 국토에서 선정하려고 해도 이런 걸림돌이 있으니까 이제 선정을 못하는 거죠. 서울 구로에도 주민들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만들다만 구조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 골목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그런데 길가에 정체불명의 철골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요. 바로 옆 11층 아파트와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아래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이쪽을 보시면 건축 자재와 가구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구본, 장난감 상자, 그리고 피자 박스까지 버려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 곳곳에 철근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험해 보입니다. 입구는 열려 있고 출입을 막는 이도 없습니다. 9층 높이의 이 구조물엔 근린생활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사장의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마찰이 생긴 뒤로 10년 정도 공사가 멈췄습니다. 이후 해마다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을 지나 학교가 있어 더 불안합니다. 여기 주위에 다 아이들 많이들 살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벌써 몇 년, 꽤 됐죠. 문득 저 너무 위험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었다가 급하면 또 절리 돌아갔다가. 태풍이 오면 불안함은 더 커집니다. 여름에 태풍이 내려 못 불면 바람 강하게 불면서 저기가 뭐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구로구는 지난 2018년 구조물을 정비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땅을 매입해 구조물을 철거하고 공공도서관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상 문제를 두고 땅 주인과 협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년째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이렇게 짓담한 대형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됐습니다. 언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5년 전부터 상태가 심각한 건축물을 정해 공사를 다시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나 사람 사이에 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직권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안 해요. 자금난의 소송에 여러 이유로 짓담한 건물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 짓거나 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홍지웅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그 이름 안 씁니다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이름을 안 쓴다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의원이 유승준이란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김 의원 최근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가수 유승준 씨처럼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 포기한 사람들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 씨가 공개 반발하자 김 의원 유승준이란 이름 대신 꼬박꼬박 스티브 유라고 부르면서 다시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스티브 유 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일부러 유 씨의 히트곡 제목을 등장시켜서 비판한 거군요. 그런데 유 씨의 주장 자체도 좀 물귀신 작전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죄야?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제가 무슨 강간범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제가 무슨 아동 성범죄자입니까? 아니 갑자기 웬 정치범인가 싶었는데 이 얘기의 복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효진이 미진이 사건서부터 반미 감정 막 부추기고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태타입니다. 네, 미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일까요? 일단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우리 여중생은 효순 양과 미선 양이죠. 어째 이상해진다 싶던 얘기 결국 여기까지 흘러갑니다. 나는 좌파들보다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우파들이 더 싫어. 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통곡했습니다. 일개 힘없는 연예인한테 하는 짓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똑같이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내가 진짜. 네, 이런 뜻이었을까요? 현 정부가 입국을 막아서 나는 억울하다. 거의 정치범 수준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억울하다. 그러니 보수 세력이요. 내 억울함에 공감해달라? 네, 유 씨랑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탄핵에 대해서 의견이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른바 나라를 지킨다는 뜻의 보수인데 국방의 의무 외면한 유승준 씨, 아니 스티브 유의 편을 과연 들어줄까요? 다음 브리핑, 국민이 쥐입니다. 네,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인 요즘 그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전도 눈길을 끕니다. 소식기는 자주 몸구멍에 살수조도원 일상을 해치는 나쁜 마법이 있으니 입만 막냐 입만. 네, 이 홍보전에 부산시도 뛰어들었습니다. 포스터들 보실까요? 너는 아프지만 누군가는 죽는다. 네, 또 나간 건 넌데 아픈 건 나다. 네, 이건 아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유명 드라마 대사를 패러디한 것 같고요. 땡 할 때까지 모두 집에서 얼음. 또 홈으로 런, 집으로 달려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죠. 그런데 눈길을 끌려는 욕심이 너무 과했을까요? 이 포스터 한번 보시죠. 아무도 없는 골목길 바닥에 2020년 쥐띠해의 마지막은 쥐 죽은 듯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올해가 쥐띠해인 것도 맞고 라인도 맞춘 것 같긴 한데 어쩐지 기분이 개운하진 않네요. 아니나 다를까 야당에서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부산시의 말장난으로 국민들이 한순간에 쥐가 돼버렸다고 비판한 건데요. 박민식 전 의원도 지금이 장난칠 때냐면서 한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부산시 아차 싶었는지 결국 포스터를 지웠습니다. 시 관계자도 저희 취재진에 쥐띠해란 단어를 연관시켜서 쓴 것일 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참 견디기 힘든 시절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캠페인, 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공중에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의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인력 140여 명과 장비 50여 대를 동원해서 4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꽃가게 직원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비닐하우스 20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집은 새까맣게 그을리고 창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인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80대 아버지와 50대 딸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높이 230m가 넘는 굴뚝이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하나둘 쓰러집니다.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나바호 석탄 발전소가 철거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발전소는 석탄 발전의 수요 감소와 환경 문제로 이미 지난해 말에 폐쇄된 뒤로 방치돼 왔습니다. 나바호 석탄 발전소는 한 해 평균 330만 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내연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2m 버디피트에 성공하고 아빠를 꼭 닮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날린 이 11살 어린이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입니다. 우주 부자는 이틀 동안 열린 한 이벤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아빠를 꼭 닮은 스윙으로 눈길을 끈 찰리는 어제 160m를 날아간 샷으로 이글을 잡아내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주 부자는 7위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대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m 높이의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에 색색의 별 대신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한 교회에서 만든 트리입니다. 교회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마스크와 소독제를 기부하고 일주일에 걸쳐서 장식했다고 합니다. 네, 가깝게 마주한 두 별이 함께 빛나고 있죠.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가장 근접한 우주의 진풍경이 오늘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오늘만큼 가까워진 모습은 2080년에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전철 안에 사람들이 빼곡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김포공항에서 고촌역으로 가던 골드라인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승객 680여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있던 시민 이승훈 씨와 문아란 씨가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의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어두컴컴한 터널 안에서 줄지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서 역사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8시 반쯤에 모두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열차에서 빠져나온 승객분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고촌역까지 걸어서 이동한 이승훈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그러면 고촌역에 도착을 하신 걸까요?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7시 반부터 8시 5분까지 한 30분 걸은 것 같습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자마자 멈춰섰다면서요. 사고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지 한 1, 2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그 정전되듯이 하면서 이 열차 멈춰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원이 다 나간 상태로 이제 비상등만 켜진 상태로 이제 환기 시설 다 꺼진 상태로 승객들이 1시간 정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 안내 방송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후발 추돌 이중 사고가 나는 건 아니냐 그래갖고 호흡 곤란한 환자도 생기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열차 지하철 안이 정전 상태였던 건가요? 네, 정전 상태로 아마 배터리로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비상등만 켜진 상태였습니다. 예, 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철도 그 측에서 전혀 안내 방송이 없으셨거든요. 뭐 나가지 말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가 나서 얼마나 있어야 조치가 되는 이런 전혀 방송이 없어서 예.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 호흡 곤란 환자가 갑자기 막 숨을 못 쉬겠다고 너무 밀폐돼서 막 그렇다고 막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 주변에 계시던 분이 이제 수동으로 문을 여셨죠. 그래서 환기만 시키려고 일단은 문을 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이제 조치를 해도 더 이상 그 열차가 움직일 기미가 없으니까 그 몇몇 분들이 차라서 걸어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안전하지 않겠냐 그래서 몇 분이 이제 걸어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터널 안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어떻게 대피하라 이런 안내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좀 겁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몇 분이 이제 그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철도 측에서도 조치를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철도를 재기동하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제 철도를 재기동하려고 그 지시만 받으셨는지 계속 그것만 하시다가 몇 분이 이미 나가서 걷고 계신 거 보니까 그제서야 막 연락을 하셔서 단전 조치를 하셔서 이제 고압전류로 차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철도다 보니까 일단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쉬기도 힘들고 사람들 예. 옷도 막 다 그냥 먼지 투성이가 돼서 이제 역사를 빠져나왔거든요. 예. 호흡이 곤란하신 분도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병원으로 가시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지하철 문을 일단 열어서 환기하니까 좀 그분이 진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 일단은 그분이 되게 천천히 걸으셔갖고 저보다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병원에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이제 그분이 막 앰뷸런스 비슷하게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전화를 하셨던 걸로 봐서는 아마 역사 도착하자마자 무급차 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셨을 텐데 영상과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승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TBC는 경기도 안산의 교회에서 일어난 목사의 아동학대와 착취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교회입니다. 부산에서도 목사가 돌보던 아이들을 때리고 감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몽둥이로 맞다가 기절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목사는 훈육 차원에서 조금 때린 적은 있지만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한 교회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는 학생들의 일기장입니다. 2012년 당시 10살이던 아이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며 목사에게 맞아 얼굴에서 피가 터졌다고 적었습니다. 2년 뒤엔 엎드린 상태로 몽둥이로 3시간 정도 맞아 기절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올해 수능을 앞두고 묻는 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뺨을 맞아 고막이 터졌다고 적었습니다. 자기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면 딸아이 눈에 피멍이 들어있을 거. 목사가 서너 살 아이에게 겁을 주면서 호통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누가 나서 떨어지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아기 귀신인데 아기 귀신 들린 것 같아. 6살 아이가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니 누가 이랬노 하니까 목사가 때렸어요. 저한테 한 말. 교회 밖으로 아예 못 나가게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후영으로다. 해당 목사는 일부 폭행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훈육한다고 엉덩이 매트 때린 거 그거. 폭언과 감금 등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엄청 활발한 애거든요. 여기저기 자꾸 부딪히고. 해당 사건을 접수한 부산 영도경찰서는 폭행과 감금 등이 실제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렇게 일부 종교시설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학대 의혹에서 우리 교육제도에 허점이 발견됩니다. 안산에 이어 부산도 모두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비인가 대안학교였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조차 당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종교시설이니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실제로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가도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3년 전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B 씨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B 교수가 찾은 곳은 경기도 안산주택가에 있는 3개 청소년 학교. A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집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 정도까지 16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정신질환이 있어서 등교를 못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진단서를 다 보여드렸는데 목사 측과 부모들이 내민 진단서에는 5가지 정신질환 병명이 적혔습니다. 진단이 맞는지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바닥만 쳐다볼 뿐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다 심하게 몸을 떨고 울면서 낯선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미친 듯이 울면서 발버둥을 치거나 설명되지 않는 그런 극도의 막 경계심과 공포를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B 교수는 정신질환이 아닌 집단 학대 징후로 판단했습니다. 진단명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또 학교라기보다 종교 집단의 자녀 수용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집단 안에서 어떤 세뇌를 당하고 모두 함께 보이는 모습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굳게 닫았고
강제로 조사할 법적 근거도 없어 그냥 가야만 했습니다. 최근 참다 못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 목사 일가를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에 자동차 과태료 등을 제때 내지 않아서 5차례나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 환경부담금을 제때 안 낸 적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자동차세 체납 현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인 2014년 11월 이후 5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세를 제때 안 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6년엔 5만 원이 안 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지 않아 4개월 가까이 압류 통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합쳐 10차례나 됩니다. 변 후보자가 공직자나 교수 신분임에도 상습적으로 차량 압류 통보를 받을 정도로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변 후보자 측은 업무가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 체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구의역 사고를 피해자 탓이라고 말한 과거 발언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불량 후보라며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해명으로도 사실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본인이 소명해야 하고 본인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란 기류입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 원인은 구조적 문제였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바꿔놓는 플레이입니다.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다. 뉴바이브 피파 모바일.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가 쓴 시조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잘라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님 오신 날 밤에 구비구리 펴리라. 그리운 님을 위해 아껴두고 싶을 정도로 긴 동짓밤. 바로 오늘이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5분만 더를 되뇌이다 알람을 미루고 다시 잠들진 않으셨을까요? 왠지 겨울에 일어나기가 더 힘든데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긴 밤입니다. 밤이 길어지면서 햇빛의 양도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또 겨울엔 해도 늦게 뜨죠. 어두울 때 뇌에서 나오는 수면 물질인 멜라토닌이 그만큼 더 분비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보다 개운하게 아침을 시작하려면 낮에 햇볕을 자주 쬐고 자기 전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열흘가량 이어지던 맹추위가 오늘 낮부터 주춤했는데요. 오늘 밤부턴 추위 말고 다른 게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서풍은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먼저 오늘 밤사이 따뜻한 서풍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육지 위로 오르면서 이렇게 눈구름이 생기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서에는 눈이 조금 쌓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 밖에 중부 지역에는 눈날림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남부 지역은 노란빛으로 이렇게 1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고기압과 따뜻한 서풍하면 걱정스러운 게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들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모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쁠 걸로 예상됩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